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교육시켜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를 포함해갖고 모든 팀장님들 해갖고서는 뭐 임원진들 다 해갖고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건축물 대장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아마 등기부 등본 이거 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시간을 뺏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일이 우리는 먼저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건축물 대장 확인하는 방법 요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축물 대장 확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위반 건축. 그러니까 위반 건축물인지 이게 정상적인 매물인지 요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축물 대장을 처음에 딱 보면은 위반이면 위반이라고 아예 표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는 방법이 아예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내가 충실해야지 나중에 뭘 하더라도 또 다른 일이 쉬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확인 방법인데 예시를 갖다가 제가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위반 건축물하고 그냥 일반 건축물 대장, 그쵸?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건축물 대장 보실 때는, 그러니까 위반이면은 위반에 대한 내용을 항상 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계약서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해놨는데 보면은 위반 건축물의 표시 해갖고서 여기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기 변동 및 내용 및 원인, 그러니까 이게 첫 페이지고 이게 두 번째 페이지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변동일 해갖고 날짜도 써져 있고 여기가 왜 위반 건축물인지가 해당 표시 내용이 정확히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서 작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부 다가 안 들어갈 거예요.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위반 건축물의 계약서 위반 내용에 대해서 다 쓰려고 하면은 다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봤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건물에 대해서 하자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변동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만 체크해갖고 계약서에는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다들 아셨죠? 그리고 위반 건축물의 전입신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일반 건축물하고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위반 건축물은 과연 전입신고가 가능할까? 안 할까?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근데 무슨 물건이든지 간에 전입신고는 전부 다 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집 앞에 하나가 있어. 여기에 내가 살아. 이거 전입신고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다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집은 내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집은 전입신고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흔히들 알고 있는 근생 건물에 전입신고 안 되는 집들이 있어. 근데 쉽게 말해서 내가 임차인이야. 내가 이거 근생 건물인지 알았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약서 조항에도 아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생 건물이니까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절대 불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특약사항이 아마 있다고 한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약사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입신고를 하는 거는 위법이 아니에요. 특약사항이 적혀져 있든. 하지만 우리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근생 건물이니까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래요. 이렇게 말은 해야죠. 하지만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도 우리도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전입신고는 다 가능해요. 무슨 건물이든 간에.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주택은 3층. 그러니까 3층이면은 쉽게 말해서 위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어. 근데 아까도 제가 전에 페이지에 본 것도 옥상에 대해서 위반 건축물이었어요. 그러면은 3층에 대해서는 대출받고 뭐 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근데 케이스 바이 우리가 뭐 항상 케바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 전세자금 대출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 대출이나 LH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조금씩 틀리다는 거. 예. 근데 법무사를 LH는 다들 아시다시피 LH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가 모든 일을 다 해요. LH 대출 받을 때는 법무사들이 알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법무사가 조금 유도리 있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일단 넣어봐. 왜? 처음부터 내가 봤었을 때
여태까지 그거 안 됐으니까는 여기도 안 될 거야. 이런 것보다는 한번 넣어보고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 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대출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우리가 계약서에 항상 들어가듯이 대출 불가 시 반환 조건 요거 특약만 항상 걸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 건축물 현재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을 각 층별로 나눠져 있는 가구수와 현재 가구수가 맞는지 확인 필수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것 중에 여기 세 가구밖에 없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1, 2, 3호겠죠. 근데 4호가 있어. 4호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맞지 않아서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왜 또 나중에 걸려 들어가면은 위반 건축물로 또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4호는 대출 불가. 요런 경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세 가구밖에 없어. 근데 내가 104호로 해갖고 나는 전신고를 무조건 해야 돼. 전신고 해도 돼요. 전신고는 무조건 다 가능해요. 045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다가구 같은 경우 위 소재지 문패상 메토라고 쓰잖아요. 그 호수에다가 전신고 하면 돼요. 전신고 전부 다 가능해요. 나눠져 있는 거더라도. 그리고 전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경우 대항력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대항력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항력이라는 단어 자체는 내가 법적으로 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을 하는 거예요. 대항력이라는 거. 근데 대항력은 뭐부터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받고 그 다음에 전신고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이거 준비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는 전신고는 모두 다 알듯이 잔금 치르고 내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전신고를 하는 줄 알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하루 전날에도 가능은 하대요. 전신고는. 왜? 전신고를 만약에 하면은 내가 대항력의 요건을 채우려고 하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를 받죠?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해갖고서는 근저당 설정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순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전신고도 마찬가지래요. 확정일자나 전신고를 같이 받아야지만 대항력이 생기는 거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입주 날이야. 근데 오늘 했어. 그러면은 오늘부터 내가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나야지 밤 자정 12시 이후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이 입주 날이잖아요. 그럼 오늘 먼저 신청해 놓으면은 어차피 이건 위반이 아니에요. 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그러면 나는 어차피 내일이 입주 날이기 때문에 이 내가 해놓은 그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도 똑같이 내일부터 신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 전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뭐 그 전날에 해라, 뭐 해라,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전날에도 괜찮다고 하는데 안 되는 건가요? 혹여라도 이런 케이스가 나올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크게 일반 건축물, 그리고 집합건물 건축물,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집합건물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표제부랑 전유부로 나눠져요. 그쵸? 일반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띄다 보면은 일반이 있고 전체가 있어요. 총괄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총괄이라고 있는데 일반으로 뗐을 때는 다세대 같은 경우 일반으로 안만 떼봤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그걸 계속 클릭하는 분들이 있어. 왜? 그러고서는 이거 등기 안 나온다. 건축물 대장이 안 나온다. 꼭 건축물 대장에서 내가 이 집이 먼저 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소 받잖아요. 그럼 일사편리 들어가. 일사편리는 표제부 뭐 총괄 이런 게 따로 없어. 그냥 주소만 치면은 이 건축물 대장이 뭔지가 나와. 그러면은 다세대다 하면은 내가 그 정부24 들어가고 건축물 대장 뗄 때 보면은 표제부로 떼야 되겠구나, 전유부로 떼야 되겠구나, 요게 가능해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것 모르고서는 우리가 정부24 들어가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사편리부터 먼저 들어간 다음에 해당 주소지가 일반 건물인지 안 그러면 다세대 건물인지 요거 확인하고 떼시는 게 시간 절약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버릇처럼 하면은 조금 빨라져요. 그리고 전유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해당이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다가구는 그냥 일반 건축물이에요. 그죠? 총괄로 떼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는
전유부라고 하는 거는 다세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세대 주택이 3세대가 있잖아요. 그럼 얘에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 호수가 나와요.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그럼 호수에 대해서 하나를 띄고 표제부도 하나 띄고 표제부는 이 건물에 대해서 총합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게 지금 표제부잖아요. 그러면 전유부는 이 해당 호수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전유부는 이런 식으로. 그쵸? 한 세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전용 면적도 나오고 다 나오죠. 여기가 안재환님이라고. 그러니까는 표제부를 띄면은 건축주가 누군지 안 나와요. 현재 임대인이. 하지만 전유부를 띄면은 이렇게 임대인이 나와요. 그럼 이게 등기부 등본상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전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표제부 보면은, 그쵸. 여기에 보면은 건축주 이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쵸. 근데 전유부를 보면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일반 건축물 대장을 보더라도, 왜?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건축주예요. 현재 임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거 할 때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을 다 떼기에는 돈이 너무 아까워. 솔직히. 그쵸? 물건 하나 올릴 때마다 등기부 등본 다 떼갖고 임대인 확인하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건축물 대장은 공짜다 보니까는 그냥 여기서 쉽게 떼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한 명 이름만 들어가면 돼요. 그쵸? 우리가 그 피터팬이나 다방이나 광고 올릴 때 임대인 할 때는 둘 중에 한 명 이름만 들어가면 돼요. 아무나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처음에 제가 항상 계약서 쓰실 때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계약서 쓸 때 우측 하단의 옆 라인에 보면은 면적 해갖고 두 가지 나눠지는 거 있잖아요. 예. 위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라고 전용 면적을 둘 다 쓰라고 해요. 그쵸? 근데 원래대로 따지면은 위에는 건축물에 대한 연면적을 쓰더라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문제를 크게 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편한 게 편하다 해갖고서는 계속 전용 면적만 썼는데, 그러니까 우측 상단에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은 건물 쪽에는 연면적을 쓰고요. 그 밑에 전용 면적을 쓰시면 돼요. 대지 면적은 상단에 쓰시면 되는 거고요. 예. 요렇게 세 개로 전용 면적하고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는 너무 빠르게 말을 하다 보니까는 뭐 이해하신 분들도 있고 이해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라도 천천히 저 시간 될 때 많으니까는 와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다 숙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